틀어막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들이 뭐 세월호든 아니면 촛불이든 집회 나오면 막 어른들이 아유 기특하다고 막 우리는 저 나이 때 그냥 학교만 다녔는데 정말 요즘 청소년들 똑똑해가지고 저렇게 집회도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청소년들은 집회에 나오려면 차비를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제 지하철 왕복 왔다 가는 이 3,000원이 크게 이렇게 어떤 회의를 가거나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데 큰 장벽이 안 되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활동이 부모님한테 승인을 얻어야지 그런 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말은 표현의 자유도 돈이 든다. 예,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보도 알아야 돼요.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뭔가 그런 의견들을 만들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교육권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모든 권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자유권이랑 사회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제가 활동하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단체는 이제 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회권을 엄청 많이 강조해온 단체이기도 해요. 사회권이 이제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 권리들을 이제 통칭해서 사회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으니까 강조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게 구분되지 않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 자유권과 사회권이 갈라지게 된 데에는 세계 인권선언은 하나잖아요. 그쵸? 세계 인권선언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노동권도 있습니다. 네,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선언이잖아요. 이게 선언만으로 세상이 달라지길 기대하기 힘드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구속력 있는 규약을 만듭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법에 해당하는 거겠죠. 국제인권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규약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규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아니 근데 저기 언론의 자유는 그냥 언론사의 국가가 간섭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주거권도 다 권리라고 하면은 국가가 언제 다 집 지어주냐? 그 아무래도 좀 다른 권리지 않느냐? 이거를 하나의 규약으로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엄청나게 하면서 두 개의 규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권이 따로 있고 사회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권리가 구분될 수 없다. 고문 당하지 않을 권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자유권이잖아요. 그죠? 예. 자유권이죠. 국가가 고문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국가가 공무원들이 고문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가만 내비두면 될까요? 고문이 얼마나 나쁜 건지, 왜 하면 안 되는 건지 교육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다 돈 드는 일이거든요. 그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권리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 자유권과 사회권이라는 거는 그냥 모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사람은 빵도 필요하고 장미도 필요하다. 빵만으로도 살 수 없고 장미만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이 사라져?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이제 개정되면 노동권이 다 보장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권리들도 맞물려 있고 실제로 많은 사회 정책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질 때 지키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은 이미 그 얘기를 했다. 네. 아까 이제 3조부터 27조까지 권리를 막 규정하고 이제 열거했잖아요. 근데 이 열거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네. 이 말은 이런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것은 대체로 국가겠죠. 네. 그런 국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국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싸울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권이 뭔지를 알고 궁금해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어떤 익숙한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권을 찾아갈 수 있는데 자꾸 이 권리라는 말이 가진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그 함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세월호 참사는 인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모두의 생명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고 이게 우리의 어떤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에게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기억하시죠? 3월 10일이었고 전날 마침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4.16 인권선언 회의를 하던 중에 생중계를 봐야 되니까 다 같이 멈추고 그 이제 박정미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낭독하는 결정문을 듣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쭉 읽어내려가는데 그 생명권 의무 위반을 더 먼저 얘기하잖아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파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듣고 나니까 파면한다 그래도 정말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파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 분노했음에도 이게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저는 여전히 이게 인권운동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이 권리의 언어가 가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권리라는 말을 쓸 때는요. 뭐 생활에서든 법에서든 권리라는 말을 쓸 때는 그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어딘가에 정해져 있어야 돼. 나는 환상 혹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아마 뭐 저기 노조 활동 하시다 보면 뭔가 어쨌든 소송이나 이런 거 하는 경우들도 많으실 텐데 내가 어떤 법을 근거로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이 권리가 명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안 찾아지면은 뭔가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게 있으면 왠지 더 당당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라는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이 법을 만드는 거 혹은 제도를 만드는 거 법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안 지켜지면 그거는 이제 재판을 하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법도 없어.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쨌든 있는 법제도가 무시되거나 위반될 때 인권이 침해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권리가 침해된 다음에야 권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일이 다 인권의 문제인데 거기서 뭔가 크게 당한 다음에야 이제 인권을 생각하고 막 법을 찾게 되는 것이 권리의 언어가 가진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사 형사사법이라는 말은 어쨌든 이제 인권은 사법과는 다른 거거든요. 법과는 다른 거예요. 법은 말 그대로 그 법률이 다루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다룹니다. 그죠? 인권은 어떤 법으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입니다. 물에 대한 권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법에 있었겠어요? 네. 사람이 그냥 어디서든지 식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업이 나타나서 그거를 다 빼앗아 가니까 물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게 됐잖아요. 인권은 실정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근데 자꾸 이제 권리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법이랑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인권하면 변호사 떠올리고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해결하는 방식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가해자 처벌 못하면 인권 침해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인권이 인간의 권리잖아요. 이 권리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생기는 어려움, 낳게 되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권을 우리 안에서 길어 올리고 또 만날 때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쭉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약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권은 권리 목록의 총합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리 목록을 합치면 그게 인권인 게 아니라 인권이 가장 기초로서 먼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목록은 아까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손가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회 시위의 자유는 그 손가락인 거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혹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어떤 리트머스지로 삼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쵸? 나한테 이게 필요해? 그리고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 우린 이걸 요구해? 근데 이 요구를 아무데도 안 들어줘? 텔레비전에도 안 나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정책 부서에서도 안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나요? 그럴 때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조금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헤쳐볼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목숨은 무지하지만 사람답게 산다고 할 수 없는 수많은 집단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권으로서 보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 권리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밥도 먹여주고 뭐 책도 읽혀주고 그러면 즐거울까요? 사람답게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집회 시위의 자유조차도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달을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얘기에 플러스로 하나를 추가로 덧붙인다면 그 권리 목록을 절대화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혐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이 혐오 표현이 2008년 정도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혐오 표현이 없지는 않았죠. 근데 2008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일베에서
특히 이제 이 광주 항쟁의 피해 희생자들을 엄청 이제 모욕적인 단어로 막 하면서 또 뭐 이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또 각종 비하와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악할 정도의 그런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런 혐오 표현들이 사실은 표현이기 이전에 혐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 표현의 자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게 내비도 이래도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요.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하면?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되게 사실 내로남불인격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쪽발이 옆에 일본말 하는 사람들 표현하는 거는 우리끼리는 좀 좋은데 그게 혐오 표현인 거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된다. 그런 표현. 또 조심하고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유는 자유로서 불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세계인권선언도 그렇지만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가 다른 누군가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굳이 드러났거든요. 사실 이거는 유대인 학살의 경험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냥 사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유럽 사회에서. 네, 중세부터 유대인이 일단 이제 그 돈만 하는 구두쇠 그리고 어쨌든 근데 이미 이렇게 약간 그 되게 안 좋은 편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우생학을 동원하고 어떤 정책으로까지 만들어서 학살을 정당화했던 게 이제 히틀러의 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은 그냥 무조건 못하게 해야 돼. 이것도 사실 별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할 수는 없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까지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슨 새로운 모임에도 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얘기하다 보면 나는 뭐 일요일에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뭐 이러는데 한국에서 누가 전 이슬람교 신자예요. 이런 얘기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큼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들으시면 놀랄 것 같죠? 예. 이슬람교야? 막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교회처럼 익숙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한국에서 이제 이슬람은 최근에 이제 이 기독교 보수 세력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동성애와 이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테러랑 너무 많이 연결시켜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안 좋잖아요. 근데 그이들은 표현이라고밖에 하지 않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누군가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네. 왜 보수 기독교 세력은 거리에서 막 동성애 어쩌고 뭐 에이즈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편견에 기댄 선동을 하는데 성소수자는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도 못해.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이거는 우리가 평등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권리 목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권은 어떤 법이나 제도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향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조효재 선생님이라고 이제 한겨레에 인권 오디세이라는 칼럼을 이제 연재하시기도 하는데 인권에 대한 되게 여러 가지 책을 내고 그런 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인권에는 기명의 인권과 익명의 인권이 있다. 기명의 인권, 이미 쓰여진 어떤 인권이라는 거는 뭐 선언이나 규약에 있는 뭐 모든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가진다. 뭐 그리고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 누가 봐도 인권인 그런 것들이 기명의 인권이라면 실질적으로 인권이 실현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익명의 인권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권인데 그런 것들이 정치적 폭력이라든지 구조적 억압 여기에는 이제 뭐 자본이라든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 남북이 갈라진 분단 체제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인 그러니까 이런 혐오의 정서들이 이렇게 계속 가속화되고 심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인권을 누리고 지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생각하실 때에는 그거를 어떤 법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지켜야 될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조합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좀 알아차릴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인권은 피해자가 겪는 문제가 아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 들으면서 좀 느끼셨을 것도 같은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흑백 분리 정책을 썼던 인종차별 매우 심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또 남아공이 그래서 인종차별 철폐 투쟁을 또 열심히 하면서 인권과 관련해서는 좀 되게 유의미한 좀 앞선 판례들도 많은 나라가 모순적이게도 이제 남아공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거는 국가가 이들의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을 하게 됐는데 위헌이냐 뭐 어쩌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국가가 아무런 정책도 이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너는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판결에서 했는데 그 판결을 하면서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이 거리에서 잘 때 길거리를 헤매면서 이제 길에서 자야 하는 상황에서 존엄이 훼손되는 것은 노숙인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런 상태로 이 노숙인들을 방치하는 우리 모두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자야 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해자가 겪는 문제들을 보게 됐을 때 그 피해자가 얼마나 안 됐고 불쌍한지만 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가, 깨닫게 하는가, 이것이 인권이라는 실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아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많은 분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인권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명이 동등하게 존중받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영영 이별해야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권을 배울 수 있다. 네, 인권 교육은 이렇게 인권 활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아마 자료집에는 제가 부탁드려서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아까 이제 지금이 인권할 때냐고 엄청 욕먹으면서도 열심히 해서 전국에 약 1000여
명의 풀뿌리 토론을 거쳐서 만들었던 이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실었는데요. 하여튼 정말 많은 지역과 해외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될 권리의 목록을 제안해 주셨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만든 것이 4.16 인권 선언인 거거든요. 이 선언문을 나중에라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권을 찾아가는 여정에 제가 한 컷을 더 준비한 줄 몰랐네요. 아유, 네, 한 컷이 더 있군요. 네. 혹시 강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 그 회사의 자유 요새 뭐 블라인드라고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앱 같은 앱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의 사내 게시판이 아니고 이제 사회를 앱으로 하는데 인형 게시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토목 표현이라든지 이제 비판이 다 난무하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할 것에 대한 그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고 이제 뭐 이게 뭐 보직자라든지 위에 대한 그 목표도 있지만 이제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막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피해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살해도산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 뭐랄까 노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의 질서를 저해하면서까지 발생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충돌을 막는 걸 수도 있어서 혹시 그 인권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청 질문 좀 해주세요. 네. 블라인드란 거 아시나요? 몰라요. 그래서 물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일단 블라인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셔야 되고 네. 지금 저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데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많고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권운동을 하시고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시니까 블라인드를 먼저 아시는 분들 그거에 대한 좀 대책, 뭐 블라인드를 저희도 노동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직원들을 차단할 방법은 없나까지도 한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네네. 그냥 이제 사내 인명 게시판을 하면은 사람들이 감시받을까봐 두려워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그 외부 앱에서 이제 회사에 뭐 예를 들면 15명이 그 앱을 가입하면 게시판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좀 용도가 변질돼서 익명성이 워낙 교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약자로서 강자를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같은 약자끼리 비판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뭐 옆부서 누가 어땠다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 조합 입장은 이런 걸 폐쇄한다고 얘기할 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솔직히 마녀사냥식으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조합원끼리 충돌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이 사람이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네. 그 뭐 비슷하게 겪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안 겪는다고 하더라도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의 동료가 겪는 일이니까 함께 토론해 볼까요? 네. 아까 이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이제 실전인데요. 자,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옹호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와 관련해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못하게 해도 괜찮은 거냐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냐 이런 고민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네. 자, 인권은 자 바로 앞장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권을 배운다. 네, 인권 전문가 필요 없고요. 좀 의견을 몇 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사실 뭐 그 회사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마녀사냥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악용이 되고 있는 게 많고요. 근데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그 블라인드라는 걸 어떻게 차단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인권이 이제 거기서 유인이 많이 되거든요.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답이 없다고 느껴지시긴 하지만 뭔가 바라는 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어떤 걸 원하세요? 이런 게시판에 막 이런 사실은 이게 가까우니까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시는 걸 텐데 이 게시판이 어떻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외부에 이제 처음에 그 게시판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약자의 논리니까 폭로하는 거 있잖아요. 내부 폭로. 저는 이 정도의 순기능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 조합이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기능을 없자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까 회사에서 추적당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옆에 사람 짜증나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 일원이니까 너무 이게 마녀사냥을 웃기는 것 같아요. 여자의 사람이 나의 운명을 비난하는데 그걸 모두가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기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 회사도 그럴 수 있지만 다른 회사도 많이 들어오는데 나쁜 쪽으로 변질이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게 왜냐면 내 옆에 동료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구나. 네, 다른 비슷하게 왠지 동종업계에서 쓰시는 앱일 것 같은데 왜 다른 분들은 이야기가 없으실까요? 어쨌든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듣기로는 순기능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뭔가 이제 상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의 어떤 좀 문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직원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순기능은 유지되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욕을 한다거나 서로 뭔가 특정한 어떤 차별적일 수 있는 비하 발언이나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정제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들 비슷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뭔가 이 게시판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혹은 그 순기능은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혐오 표현이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인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성소수자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성폭력 피해자들한테 걔 원래 그런 애야. 걔 막 이런 것들.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권리가 취약한 혹은 말하기 더 어려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어떤 이 동료들 간의 다툼이나 비하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일터 괴롭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수준의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왜 저렇게 일이 느려 혹은 쟤는 말투가 왜 저렇게 심한 사투리를 써 이런 것들 특정 그 사람이 우리와 동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혹은 그 사람이 뭔가 약간 걸음이 조금 이렇게 걸음이 별로 편하지 않아가지고 남들보다 느려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차별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터 괴롭힘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당사자가 그것에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하시는 앱의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네. 동지분한테 좀 도움이 되려는 건데 같은 고민을 저희도 좀 해봤었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 사내 게시판에 이제 저희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들을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
회사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내 게시판을 다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게 이제 뭐 익명으로 올리든 실명으로 올리든 사내 서버에서는 다 감시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많이 또 이용을 해서 뭐 밴드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에 있는 단체 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용을 해봤는데, 그것도 또 실명으로 올라오니 그걸 이제 회사의 뭐 인사조문 쪽 관련되거나 아니면 노조를 달갑지 생각해 안 하는 간부들이 이게 또 어떤 경로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지군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 아예 그냥 해외 서버를 가지고 있고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블라인드를 오히려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한번 해봤어요. 노동조합 입장에서 그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혐오가 난무하게 되고 서로 직원 간에 뭐 이렇게 질타도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이런 부분에 익명성으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를 뭐 자유로 봐야 하는 것이냐, 인권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혐오가 뭐 너무 많아서 이거를 뭐 제재해야 되는 거,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 조합의 의견에서는 그 블라인드가 분명히 나쁜 영향이 있는 건 맞는데 순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그거를 읽는 사람들 스스로가 정화해서 봐야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또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순기능 기능이 더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이제 순기능이 크냐 역기능이 크냐, 혹은 조합 입장에서는 순기능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역기능을 감수할 거냐, 이거는 조금 인권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조합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어쨌든 모두 공통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순기능은 강화되고 역기능은 줄어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혐오 표현을 가속화시키거나 심화시키는 이유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혐오 표현을 막을 방법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를 밝혀내서 그 사람이 못하게 제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아마 이제 그 말씀하시는 커뮤니티가 아마도 이렇게 그룹별로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한 게시판이 정말 훅 가는 건 순간이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조금 뭐 이제 안 좋은 뭐 분위기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렇게 자체 정화가 돼가지고 또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제 싸우다가 골로 가는 그런 게시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혹은 관리보다 그것 역시도 노동조합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커뮤니티라면 그 커뮤니티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단지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그럴 때 방법은 어쨌든 그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혹은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하거나 괴롭히는 이런 것일 경우에 그것에 함께 맞서주는 거. 네.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뭐 여기 살면서 욕한 건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있으세요? 저도 해봤어요. 예. 다 그런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욕하고 짜증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데 이제 훈련이 덜 돼 있으면 그런 표현들에 기대게 되죠. 내가 모욕당한 이 기분을 똑같은 모욕으로 되갚아 주는 데에 사실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표현들을 더 훈련시키는 이런 경향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게시판의 문화와 관련해서 뭐 어떤 캠페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제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등등 중요한 건 저는
일단 하여튼 기억하실 거는 익명 자체가 이 커뮤니티의 문화를 흐리는 원인은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이 커뮤니티가 어떤 방향으로 더 이렇게 움직여 가는가에는 그 커뮤니티 성원들이 개입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지점들을 좀 잘 찾아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질적으로는요, 들고요. 신원 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최악이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더 좋아하는 부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무주연을 비판하는 게 많아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조정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일단 아쉬웠던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아마 누군가가 거기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내부의 문제지 블라인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블라인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가요? 익명성, 강사님도 익명성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익명성이 한 90% 정도 문제 아니라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익명성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직장인들의 훈련이 안 되는 거죠. 훈련하는 방법에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익명성을 큰 기본으로 여기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화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저희 조합 차원에서 관련된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조합이 좀 공주에서 스타트를 좀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익명성이 문제라는 취지로 인터넷 실명제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네,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걸 텐데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유례가 없는 제도거든요. 사실 그냥 이 인터넷 그러니까 익명으로 댓글 다니까 자꾸 이런 댓글 나오는 거다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었고,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도를 했고, 뭔가 실명을 걸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되게 일단 문제적일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한 건 그게 정부 정책이에요. 우리가 1920년대 차가인 노명도 있었고 강제퇴거 안 된다는 강박도 있었지만, 네,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다르게 진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90%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익명의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편하고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익명을 표현의 자유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조건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요즘 어떤 이 인터넷 혹은 웹상에서의 문화라는 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완전 실명은 아니지만 또 완전 익명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이냐? 거짓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뭔가 특정 인물에 대한 음해와 공격과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지금 페이스북은 엄청 무슨 뭐 아랍혁명의 주역인 것처럼 얘기되다가 지금 이 문제적 사이트를 어떻게 할까 뭘 엄청 골몰하고 있거든요. 익명이냐 기명이냐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별로 대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우리가 익명으로도 충분히 잘 말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동조합은 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역량을 키울 수 있나를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원래 제가 4시 40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앞에서 조금 근데 길어져가지고 5시까지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어제부터 계속 교육 듣느라고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닌가요? 저 좀 할까요? 마지막 한 컷 정도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하고 나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되게 무겁게 선물을 또 들고 왔는데 중간에 또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요거를 남겨두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뭔가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을 좀 나눠주실 분들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은 모두 3종을 준비했습니다. 네, 3분. 네. 저기 먼저 손을 이름은 드셨어요. 어떤 곳입니까? 네? 이름은 어떤 곳입니까? 아우, 저기, 예. 네, 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저희 단체 공공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되게 고마운데 미류는 제 이름이고요. 네, 제 이름이고요. 네,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네,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네, 단체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첫 번째 선물로는 네, 저희 단체 후원 브로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뒤에 저 소은정 선생님께서 브로셔를 한 10장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멋있는 분들 딱 10분만 예, 뽑아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인권운동 사랑방 후원이 되시는 건데요. 저희가 20주년에 만들었던 자료집도 가지고 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3년에 만들었고요. 1993년에. 그 전까지 이제 인권이라는 거는 저기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 뒷바라지 하는 거, 변호사들이 가서 이렇게 접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인권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권은 무궁무진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권은 변호사나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이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기치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들이 감옥인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양심수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본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뭐 박근혜 감옥에 갔을 때 그런 저기 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이렇게 감옥의 그 수용자의 수용 환경이나 이런 거 1인당 면적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 90년대부터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박근혜 좋으라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직도 한국은 수용소가 과밀인데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사회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97년 IMF가 있고 경제 위기로 이제 뭐 해고가 엄청 많아지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이러던 시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책을 내서 이제 사회권이라는 게 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사회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는 막 복지국가 이런 얘기하면서 뭐 마치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단체는 5분에게 저 나눠주실 거니까요. 읽어보시고 어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인권단체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더욱 많은 운동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바로 해주실 줄 모르고 좀 더 멋있게 소개를 준비할 건데 그런 단체입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좀 받을까요? 제가 2종 더 준비해 왔는데요. 브로셔에 너무 놀라셨나요? 제 브로셔는 다 나갔습니다. 아까 그 상호 불가분성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같이 성숙하면서 인권과 인권이 충돌할 때도 있고 또 인권과 가치가 충돌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부분 아마 그냥 제 상식으로는 공공의 이익의 크기가 어떤 게 더 큰가, 이걸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처럼 누군가는 뭐 단순한 감정적 피해가 아니라 이런 권리 대 권리가 충돌했을 때 다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속해 계신 곳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중개 역할까지도 좀 의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와 권리는 충돌할 수 있는데 인권과 인권은 충돌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법적 권리 혹은 제도적 권리들 사이에서는 충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은 자존감 같은 거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잘났어. 나 이 정도 인정받아야 돼.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대접한다는 거 그거는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권리와 저 사람의 권리, 나의 인권과 저 사람의 인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존엄이 보장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을 어쨌든 이제 인권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런 존엄이 이제 훼손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업무인데요. 인권단체들도 이렇게 단체들마다 전문성이 있어서 표현의 자유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익명의 문제나 이제 인터넷에서의 어떤 표현 문제 같은 것들은 진보 네트워크 센터라는 이런 단체에서 이제 주로 하고 그리고 인권단체 중에는 뭐 장애인, 성소수자, 뭐 감옥, 뭐 혹은 뭐 또 이주 여성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이렇게 특정한 집단을 다루는 단체들이 많고 권리 영역에서도 뭐 기업과 인권을 다루는 단체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입장에서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구할 때 그냥 이렇게 아무 단체나 한 단체 전화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제 인권단체들 현황이 별로 그렇지는 않고 단체들마다 뭐 이렇게 2~3명씩 뭐 이렇게 특정한 영역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적어도 저희 단체로 연락하시면 소개해드리는 건 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은 일단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후원하시면 많이 알게 되니까 좋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전화하면 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께는 정말 또 딱 어울리는 선물인데요. 저희가 인권단체들이 사실은 많이들 아시는 참여연대 같은 데는 한 단체가 이제 수십 명 하잖아요. 인권단체는 이제 다 모아도 수십 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단체들이 좀 작은데 여러 단체들이 매년 같이 힘을 모아서 프로젝트 그날들이라는 이런 책자 발간 사업을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의 사건들, 기록들을 모으고 여러 인권단체들이 서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제 공유하는 책이거든요. 네. 정말 좀 궁금하시죠? 이 책도 역시 5권을 들고 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얻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